자, 회계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 손안의 회계 원리는 3페이지 12쪽에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4회차 16번부터 수업하겠습니다. 자, 감모 손실은 두 가지로 나누죠. 정상적 감모가 있고 비정상적 감모가 있습니다. 이때 정상적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하겠고요. 비정상적 감모 손실은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정상적 감모는 매출원가, 비정상적 감모는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때 감모 손실 회계 처리 봅니다. 기초가 2,000원, 순매입액은 8,000원 되겠고요. 실지 재고가 얼마냐? 2,000원이고 감모가 1,000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000원이 뭐가 되죠? 매출원가. 이렇게 상품은 팔았거나 남았거나 없어졌거나. 이때 감모 손실은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정상적 감모가 60%고 비정상적은 40%다. 그러면 1,000원 중 60%는 600원은 정상적이니까 매출원가에 뭐하죠? 포함하겠죠. 그 다음에 비정상적 감모는 뭘로 간다? 기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때 1,000원 중에서 600원은 정상적 감모니까 매출원가에 포함하면 매출원가는 얼마? 7,000? 그렇죠. 600원. 얘는 기타 비용은 4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24회 때 나왔으니까 16번 풀어볼게요. 자, 단일 상품만을 매매하는 한국의 기초재고는 2,000원, 매입액은 만원입니다. 자, 다음과 같을 때 매출원가는 감모 손실 중 60%는 비정상적 감모 손실로 처리하고 정상적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봅니다. 자, 기초 상품 재고액은 2,000원 되겠고요. 단기 매입액은 만원입니다. 자, 요게 세 개가 첫 번째 실지 재고를 찾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감모 손실을 찾으면 되겠고 나머지가 매출 원가입니다. 그러면 실지 재고는 실제 수량이 몇 개냐면 45개죠. 45개 곱하기 순실원가는 같이 40원 하니까 실지 재고는 얼마? 1,800원이 실지 재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감모가 몇 개냐? 장부는 50개고 실제 수량은 45개니까 5개 곱하기 원가가 50원이니까 감모 손실은 250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매출원가는 얼마냐? 9,950원이 되겠죠? 9,950원. 그럼 문제를 째려보니까 이 감모 손실 중 60%가 비정상적이니까 40%는 정상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40%면 얼마가 되느냐? 얼마죠? 100원이 되겠죠. 그러면 매출원가는 얼마? 만 50원이 매출원가가 되겠죠. 9,950원에다가 100원 더하니까 1050원.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없죠. 실지 재고는 그죠? 45개 곱하기 40, 1,800. 감모가 몇 개다? 5개. 얼마짜리? 50원짜리. 감모는 250원. 그럼 매출원가는 9,950원. 그럼 문제를 째려보니까 250원 중에서 40%가 정상이니까 250원에 40%면 얼마? 100원을 매출원가에 포함. 따라서 매출원가는 1050원 되겠습니다. 이걸 시험 보러 와서 이거 그리면 시간이 없죠. 그릴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스캔이 돼야 되죠. 자, 볼까요? 원가는 50원이고요.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실제 수량은 시가가 40원이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장부 수량은 50개고요. 실제 수량은 몇 개냐? 45개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실지 재고는 요거죠. 45개 곱하기 40원. 요 금액을 실지 재고가 되겠고요. 감모는 5개 비죠. 얼마? 50원.
그래서 얼마? 250원. 그러면 매출원가는 9,950원인데 이 250원 중에서 정상적인 감모 100원은 매출원가에 포함 1050원 되겠습니다. 자, 17번 넘어갑니다. 17번. 자, 이거 아마 지난 시간에 했을 거예요. 저가법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치를 비교해서 낮은 규모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취득원가와 순실현가치 중 저가법으로 인정하겠죠. 그 다음에 평가이익은 계상하지 않습니다. 자, 상품, 제품, 정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는 가치가 되겠고 원재료 시가는 뭘로 하느냐? 현행 대체 원가가 되겠습니다. 이때 순실현가치는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을 완성원가와 그 다음에 추가 판매 비용을 뺀 것을 뭐라고 한다? 순실현가는 가치. 그 내용이 12쪽에 나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취득원가와 순실현가치 중 저가법으로 평가합니다. 90원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이때 평가 손실을 물으면 100원이고 900원이니까 평가 손실은 마이너스 100. 얘는 평가 손실이 없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300. 그래서 저가로 평가하는 것은 저가 900, 2000, 2700. 그래서 저가로 평가하는 건 5600원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원재료의 저가법은 재고전의 저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를 감액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사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겠습니다만 원재료가 뭐가 될 운명이죠? 제품이 될 운명이기 때문에 원재료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제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얘부터 보는 순간 마이너스 100, 그럼 뭐 한 거죠? 망한 거죠. 먼저 제품이 저가평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얼마? 0이죠. 그러면 얘도 평가한다 안 한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공품은 얼마? 얘만 3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밀가루의 운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제품. 밀가루가 빵이 될 운명이기 때문에 이 밀가루의 운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제품. 제품이 저가평가 대상이 아니면 원재료도 뭐 하겠다? 패스하겠다. 제품이 저가평가 대상이 아니면 원재료도 뭐 하겠다? 패스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12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재고전의 저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를 감액하지 않는다. 밑에 재고전 저가평가 나와 있죠. 그리고 저가평가 순서 나오죠. 저가평가 여부를 결정할 때 재료는 제품의 상향을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제품, 제공품, 원재료가 주어지면 제품의 저가평가를 먼저 판단한다. 제품이 저가평가 대상이면 원재료도 저가평가 대상인지 확인한다. 그러나 제품이 저가평가 대상이 아니라면 원재료를 저가평가를 수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문제 17번 풉니다. 자, 제품 생산에 투입될 취득원가가 20만 원, 원재료와 제조원가 24만 원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재료의 현행 대체원가가 18만 원이고 제품의 순실현가는 가치가 25만 원일 때 저가법에 의한 평가 손실은 얼마죠? 답은 0이 되겠죠. 답은 0입니다. 자, 원재료가 있고 제품이 있겠죠. 자, 원재료의 취득원가가 얼마냐면 20만 원을 보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품은요. 24만 원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원재료의 현행 대체원가 얼마? 18만 원이죠. 제품의 순실현 가치는 얼마? 25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서 평가 손실을 물어봤으니까 제품 원재료부터 보면 순간 망한 거예요. 이 원재료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제품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제품이 저가평가 대상이 아니죠? 그럼 얘도 저가평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답은 얼마? 0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18번 넘어갑니다. 자, 마저 할게요. 다시 봅니다. 만약에 제품이 저가평가 대상이면 어떡하죠? 얘가 만약에 4,500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도 500이고 얘도 얼마?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부터 보는 순간 망한 거고요. 그러니까 원재료하고 제품이 나오면 누구부터 먼저 째려봐야 돼요? 제품. 밀가루가 빵이 될 운명이기 때문에 이 밀가루 운명은 빵한테 달려있다. 제품이 저가평가 대상이 아니라면 원재료도 저가평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패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가법 적용 방법은 항목별이 있고 조별이 있고 뭐가 있죠? 총액 기준이 있습니다. 원칙은 뭐죠? 항목별, 예외적으로 조별, 총액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내용은 12쪽에 13쪽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저가법은 이거죠. 떨어졌을 때 이렇게 되겠죠. 원가가 1,000원이고요. 시가가 600원이다.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회복이 됐죠. 그죠? 그러면 한도가 어디죠? 여기까지만 뭐 잡죠? 환입이죠. 그러면 이때 땡큐 수익을 잡는다? X예요. 매출원가에서 뭐 한다? 깐다.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매출원가에 뭐 하죠? 가산하고 환입이 발생하면 매출원가에서 뭐 한다? 차감한다.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겠습니다만은 여기다가 수익을 잡는다 X예요. 그거 13쪽에 나와 있죠. 5번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에 비혼식한 재고자산 금액인 어디에서 차감하도록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도록 인식하고 있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 끝났고요. 자, 문제 풀어봅니다. 18번.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입운임은 취득원가에 뭐한다? 포함한다. 2번.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은 재고자산이다. 3번.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 결정 방법으로 후입선출법을 사용할 수 없다. 원가 측정 방법으로 소매제고법은 그 평가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치 중 낮은 금으로 측정한다. 19번. 적절하지 않는 것은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범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순공적가치로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인식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재고자산 상품 제품은 저가법에 의하여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로 시가로 표시하며 시가는 현행 대체원가이다. 틀렸죠. 순실현가는 가치가 되겠죠. 상품 제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는 가치, 원재료 시가는 현행 대체원가.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3번. 순실현가는 가액은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4번.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종목별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별도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재고자산 끝났습니다. 자, 재고자산 빵꾸노트 볼게요. 1번.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재고자산이다.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은 수확물 구성된 재고자산은 순공적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장기간에 걸쳐 취득, 건설, 제조와 관련된 차입원가는 자본화하여야 한다. 자,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로 생산되는 재화용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자,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에서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정상적이 아니라 비정상적 부분, 낭비된 부분은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으로 허용하지 않죠. 7번.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전의 단위 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자,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제고법 등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히 사용할 수 있다. 감모 손실이나 평가 손실은 발생한 기간에 뭘 인식하죠?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정상적 감모는 매출 원가로, 비정상적 발생은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죠. 재고전의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해서 재고전의 대무상태표가액으로 결정한다. 상품, 제품, 정품의 시가는 순실원가는 같이 원재료 시가는 현행 대체 원가. 재고전을 순실원가는 감액하는 저가법은 뭘로 적용하죠? 항목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유사한 경우에는 조별도 할 수,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들은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즉 조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총액 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 재고전은 취득원가와 순실원가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순실원가는 가액은 판매 가격에서 판매 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 판매 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생산할 등에 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손안의 회계원리 3회차 끝났습니다. 이제 4회차 갑니다. 요거 4회차가 뭐냐면 유형자산 내용입니다. 요약은 14페이지까지 유형자산이 나와 있는데요. 이 유형자산 14페이지까지를 유형자산은 반드시 이론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14페이지를 씹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몫이니까 계산이야 자꾸 풀어보면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계속 보셔가지고 내용을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형자산 들어갑니다. 최소 시험 문제는 4문제에서 많게는 6문제, 21회 때도 6문제, 22회 때도 6문제 파트가 유형자산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형체가 있다, 유형이니까 형체가 있다는 거죠. 자, 유형자산 넘어갈게요. 자, 테마 28번에 보시면 유형자산의 기본 개념이 나오죠. 기본 개념은 의인은 그죠? 건물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유형자산이 되겠고요. 나 팔라고 그다음에 월세 받아 그러면 얘는 유형자산,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재고자산이 되겠고요. 임대 수익을 원한다면 투자 부동산으로 가겠습니다. 자, 특징은 종류 보니까 토지,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 차량 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이 있는데 특징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물리적 실체가 없는 무형자산과 구별된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의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다. 부동산 매매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재고자산이 되겠고 임대수익,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 부동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유형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이며 비금융자산에 해당합니다. 그 문제 없어요. 인식 들어갑니다. 언제 인식할 거냐? 오른쪽에 보시면 돈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겠죠. 그 다음에 최초 인식하는 유형자산은 뭘로 측정한다? 원가로 측정한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뭘로 하죠? 현금가격 상당액이다. 뭘로 한다고요? 현금가격 상당액이다. 자, 일반적인 취득원가 갑니다. 경륜이 의도하는 용도가 뭐죠? 사용이잖아요. 그러면 사용 가능 이전에 발생하는 원가가 있을 거고 사용 가능 이후에 발생하는 원가가 있겠죠. 그러면 이전에 발생하는 원가, 예를 들어서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비, 취득세는 그죠? 등록세는
그죠? 사용 가능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취득원가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후에 발생하는 원가는 뭐죠? 수선 유지비, 뭐 증설 또는 뭐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내죠. 그래서 얘는 취득원가로 자산으로 가겠고 얘는 뭘로 가죠? 비용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일반적인 취득원가 나오죠. 거기. 유형자산의 원가는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원가가 취득원가에 가겠죠. 네 가지 나오죠. 구입가격, 그 다음 부대비용, 그 다음 설치원가, 복구원가. 네 개. 네 개. 구입가격, 부대비용, 설치원가, 복구원가. 넘어갑니다. 자, 세 가지 나오죠. 관세 및 취득이 한 바가지예요. 취득 관련해서 제가 10문제도 낼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자, 첫 번째 갑니다. 관세 및 환급이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은 뭐하고? 가산하고 매입 할인,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을 말한다. 환급이 불가능한 세금이에요. 그러면 환급이 가능하면 돌려받을 거라면 포함하면 안 돼요. 환급이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은 가산하고 매입 할인, 리베이트는 차감한다. 두 번째,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이라는 뭐죠? 직접 관련되는 원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산을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복구 원가. 요 세 가지도 자꾸 읽어서 눈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번에 보시면 직접 관련 원가 나와 있죠. 요것부터 볼까요? 자산으로 가는 건 정상적, 그 다음에 직접적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 취득원가로 가는 거고요. 비정상적, 간접적 얘네들은 얄짤 없어요. 비용으로 갑니다. 그러면 직접 관련 원가를 보시면 6가지 나와 있죠.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종업원의 급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의 급여, 설치, 장소, 준비 원가,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네 번째 설치 원가 및 조립 원가, 다섯 번째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일명 뭐죠? 시운전비입니다. 시운전비. 됐나요? 그런데 제가 이거 개정됐다고, 그죠? 기본 강의에서는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개정제는 어떻게 됐냐면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원가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개정 전이에요.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매각 금액은 원가에서 뭐 했어요? 차감했어요. 붕어빵 기계를 샀는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해 봤더니 엉성한 붕어빵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싸게 내다 팔겠죠. 그러면 팔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건 원가에서 뭐 했다? 깠습니다. 여기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이해가 됐나요? 원가에서 깠어요. 다시. 시험을 삼아서 만들어 본 제품인데 엉성한 붕어빵이 나왔다. 팔면 돈 된다. 그럼 수익을 잡는 것이 아니라 원가에서 뭐 했어요? 깠어요. 그런데 개정 전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뀌었죠. 생산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 금액과 재화의 원가는 뭘로 인식한다? 당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자, 엉성한 붕어빵, 재화의 매각 금액과 원가. 붕어빵을 만드는데 원가가 200원이 들어갔다면 얘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고요. 원가가 200원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비용으로 털면 되겠고, 붕어빵 200원을 제가 400원에 팔았다. 그럼 얘는 뭘로 가겠다? 수익으로 가겠다. 그래서 생산된 시제품의 매각 금액과 원가는 뭘로 가겠다? 비용과 붕어빵 원가가 재화의 원가가 200원이 발생했다면 얘는 뭘로 처리하고? 비용으로 털면 되겠고,
그러면 이 붕어빵을 매각 금액은 얼마냐? 400원에 팔았다면 얘는 뭘로 가겠다? 그래서 어디로 인식하겠다? 단기손익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시험에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시험에 나올 리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야 돼요. 나올 리는 없다.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왜? 치료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함정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원가에서 까지 않고 어디로 인식하겠다? 단기손익. 다시 생산 과정에서 생산된 붕어빵의 매각 금액. 붕어빵 400원에 팔았다. 싸게 400원에 팔았다. 이건 수익으로 가겠다고요. 근데 붕어빵의 원가가 200원 들어갔다면 얘는 뭘로 가겠다? 비용으로 가겠다. 됐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 시제품은 그 매각 금액은 붕어빵 400원에 팔았다면 원가에서 뭐 했다? 깠다. 근데 지금은 뭘로 인식하겠다? 단기손익으로 인식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거 주시면 되겠고요. 유형자산이 아닌 게 총 몇 가지냐? 7가지라고 설명드렸습니다. 7가지. 좌측에 보면 새로운 간접 문제 없죠? 새로운 시설, 새로운 간접 4가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읽어볼게요. 경린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으나 상태 이름으로부터는 더 이상 용가를 인식하지 않는다. 사용하거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는 장부에 포함하지 인식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4가지 체크하셔야 3가지죠. 3가지. 경린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가동 수준이 완전 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2번째 뭐죠? 초기 가동 손실. 4번은 재배치. 그래서 유형자산이 아닌 거 총 7가지는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간접. 가동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발생하는 원가. 그 다음에 조업도가 가동 수준이 그렇죠? 완전 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는 비용. 2번째 초기 가동 손실도 비용. 그 다음에 재배치도 뭐다? 비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관세 및 환급이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굿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3번에 새로운 15초 만에 푸시면 되겠죠. 설치 원가, 조립 원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업원의 급여. 21번 갑니다.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경린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그 다음에 유형자산 취득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맞죠? 그런데 거기 뭐죠? 단 있나요? 단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 매각 금액은 뭐 한다? 차감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걸 뭐 하셔야 돼 이제? 삭제를 시키고 단기 손익한다 그래야지.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 매각 금액은 차감이 아니라 지워야 돼요. 지우고 뭘로 가야 돼요? 단기 손익 이렇게. 이게 개정된 거죠. 이해하셨죠? 요거 순 매각 금액은 원가에서 깠다. 근데 지금은 어디로 간다? 그 매각 금액은 단기 손익을 인식하겠다. 됐나요? 그거 이제 삭제시켜야 돼요. 됐어요? 이렇게 되겠고. 삭제. 그러면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제가 뺐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 매각 금액은 원가에서 이제 까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가겠다? 단기 손익. 그죠? 매각 금액은 단기 손익을 인식하겠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오면 이제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초기 가동 손실 맞죠?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배치도 안 된다. 세론도 안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보면 취득 나오죠. 뭐 여러분들이 읽어볼 내용입니다. 자산을 취득한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을 가산해 결정한다. 매입 수수료, 운송비, 설치비, 시운전비, 관세 및 환급이 불가능한 관련 세금, 토지 정지 비용, 토지 구획 정리비, 배수로 설치비, 구입 부대 비용을 가산해서 원가를 산정한다. 다만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 등은 뭐한다? 차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이제 토지의 취득 원가가 나오겠죠. 토지의 취득. 유형자산의 취득이 나오는데요. 먼저 토지의 취득 원가죠. 기억나실 거예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다. 근데 이 건물은 애시당초에 살 생각 없었다. 이 건물을 뭐 하죠? 철거하죠. 그죠? 기존 건물을 철거하겠다. 그리고 신축 목적으로 샀다면 애시당초에 건물 산 거예요? 전체 토지 산 거예요? 전체 토지 산 거죠.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토지의 취득원가는 일괄 구입대가에다가 뭘 들어가죠?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에 포함되겠고 매각대 금액은 토지 원가에서 뭐 하죠? 깐다. 맞죠? 일괄 구입대가에다가 철거 비용은 더하고 폐물 매각대금은 토지 원가에서 까겠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한 경우 기존 건물을 포함한 전체를 뭘로 본다? 토지 원가로 보아야 한다. 맞죠? 애시당초에 건물은 살 생각 없었어요. 뭘 샀죠? 신축 목적으로 샀다면 전부 다 뭘로 간다? 토지 원가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은 뭐죠? 토지 원가에 가산하고 기존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은 토지 원가에서 차감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의 취득원가, 일괄 구입대가, 철거 비용 더하고 폐물 매각대금은 깐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최초의 토지원가는 구입가격, 구입관세액을 수수료, 취득세, 등록비, 취득관련세 포함한다. 또한 정리비, 구획정리비, 배수로공사비, 개발부담금을 포함한다. 건물의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한 경우 일괄 구입으로 볼 수 없고 기존 건물을 포함한 전체를 토지 원가로 모아야 되고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에 가산하고 이때 기존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은 토지 원가에서 깐다.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 나오죠. 추가로 돈이 더 발생했다면 진입도로 개설, 도로 포장, 조경공사, 야외 주차장 두 가지로 나눠지죠. 회사 유지 부책임이 없다. 영구적인 지출이냐 아니면 내역연수가 한정돼 있냐라고 한다면 영구적인 지출은 뭘로 가죠? 토지 원가에 가산이 되고 내역연수가 한정돼 있다면 구축물.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안 보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죠? 야외 주차장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회사에 유지 부책임이 없다. 영구적인 지출이다. 그러면 토지 원가. 회사에 유지 부책임이 있다. 내역연수가 한정돼 있다. 그럼 뭘로 가요? 토지 원가도 안 되고 건물도 아니고 뭘로 간다? 구축물로 계상해서 감가상각하셔야 됩니다. 거기 나와 있죠.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진입도로 개설, 도로 포장, 조경공사 등으로 인한 추가 지출은 내역연수와 유지보수 책임에 따라서 판단한다. 즉 내역연수가 영구적이거나 유지보수 책임이 없다면 토지원가에 가산하고 내역연수가 한정되어 있거나 유지보수 책임이 있다면 뭘로 간다? 구축물로 계상한 후에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자, 철거 비용은 몇 군데서 나오죠? 두 군데서 나오죠. 사자마자 철거했어요. 사용하다 철거했어요. 그러면 사자마자 철거했다면 뭘로 간다? 토지 원가. 사용하다 철거는 뭘로 가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처분 손실에 반영하고 그때 그 철거 비용은 전액 뭘로 간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용용 죽겠지라고 그랬죠. 우리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사용하다가 철거했습니다. 이때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안 됩니다. 사용하다 철거했어요. 이때 철거 비용은 건물 원가에 포함한다? 안 돼요. 다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세금 나올 거예요. 재산세와 종업부동산 및 이와 관련된 조세 등은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 아니고 재산을 보유함에 따라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가가 아닌 기간 비용으로 처리한다. 만일 그거 줄쳐놓으셔야 해야 돼요. 우리 집에 나온 적은 없겠지만 재산세 체납된 토지를 구입하면서 체납된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에 체납 재산세는 어디에 간다? 토지 원가에 포함합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대요. 내가 대신 납부하기로 했다면 취득할 때 내가 대신 줄게, 내가 다시 납부할게 라고 한다면 이때 체납된 재산세는 어디에 간다? 토지 원가에 간다.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자,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한 경우 구입가격과 중개수수료 같은 공통부대비용을 합계액을 공정가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건물의 취득관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건물 신축 시 뭐? 설계비, 토지 굴착비용, 취득세, 등록세 등은 건물 원가에 뭐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잠시 쉬었다가 4번부터 일괄 구입은 잠깐 쉬었다가 일괄 구입할게요.